내 후배가 여기 사단장인데? 스님, 그럼 내 아버지는 부처님이게? 자식 군대 보낸 부모님들이라면 오늘 이 사연에 피가 거꾸로 솟으실 겁니다. 하나뿐인 조카에게 손수 싼 비빔밥을 전해주러 갔던 노스님이 중령 아빠 백만 믿고 날뛰는 어린 병사에게 스님은 꺼지라는 모욕을 듣고 쫓겨나는 씻을 수 없는 수모를 당합니다. 하지만 이 오만방자한 병사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건드린 그 스님이 전화 한 통에 현직 장성들을 무릎 꿇리는 전설의 삼성 장군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 병사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세상의 모든 소란이 잠든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동력이 트기 전 세상이 가장 짙은 푸른색에 잠겨있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해발 고도가 꽤 높은 산 중턱에 자리한 고즈넉한 사찰의 마당은 그래서 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공기 자체가 맑다 못해 날카롭게 느껴질 정도였죠. 법명이 도운인 박일도 스님은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하루는 남들보다 훨씬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법당에 들어가 예불을 올리는 그의 모습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매일같이 반복해온 일이지만 그의 표정에는 타성에 젖은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늘따라 그의 기도 소리는 더욱 간절하게 법당을 채웠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의 기도 속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이 맴돌았습니다. 지훈이, 바로 그의 조카 박지훈이었습니다. 부디 우리 지훈이 험한 군 생활 속에서도 몸과 마음 다치지 않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의 등은 굽어 있었지만 기도하는 마음만은 굳건했습니다. 예불을 마친 그는 낡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밤사이 소나무에서 떨어진 솔잎들을 쓸어내는 그의 빗자루질은 마치 잘 짜인 무예의 한 동작 같았습니다. 한 번의 움직임에도 군더더기가 없었고 빗자루가 땅에 닿았다가 떨어지는 소리는 일정한 박자를 이루며 새벽의 정적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딛고 선 땅은 그저 흙바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청춘과 역사가 고스란히 묻혀 있는 곳이었죠. 곧게 편 허리와 단단한 어깨는 단순한 수행자의 것을 넘어선 혹독한 세월을 온몸으로 버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기품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마당을 쓰는 행위를 통해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솔잎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처럼 세상의 번뇌와 상념을 쓸어내고 오직 한 가지 생각에만 집중했습니다. 바로 오늘 만나러 갈 조카 지훈이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방 안 창호지를 바른 문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닿는 벽 한가운데에는 낡아서 색이 바랜 흑백 사진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는 젊고 건강했던 시절의 동생 내외가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따뜻한 품 안에는 세상의 어떤 근심도 모른다는 듯 곤히 잠든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도훈의 유일한 혈육, 조카 지훈이었습니다. 도훈은 매일 아침 이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동생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보고 있는가, 아오야. 자네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었다네. 그의 눈빛은 한없이 따뜻했지만 그 너머에는 결코 지울 수 없는 깊은 슬픔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와 스스로를 가둔 이유, 그리고 동시에 그의 남은 생을 지탱하게 하는 유일한 희망, 그 모든 것이 저 작은 사진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훈의 시선이 사진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낡은 서류 봉투로 향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아도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의 토지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푸른 하늘이 유난히도 잔인하게 느껴졌던 그날, 그는 불의의 사고로 한날 한시에 동생 내외를 모두 잃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동생과 재수 씨를 가슴에 묻고 그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핏덩이 조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작은 생명의 온기를 느끼며 그는 피눈물을 삼키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지훈이만큼은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이 세상 누구보다 부족함 없이 키워내리라. 그것은 죽은 동생과의 약속이자 그 자신에게 내린 가장 무거운 명령이었습니다.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그는 평생을 바쳐 일군 전 재산이자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작은 밭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팔았습니다. 그의 손때와 땀방울이 고스란히 스며든 땅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의 그 서늘한 감각을 그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늘함보다 조카를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웠기에 그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굳은 결심은 험난했던 지난 세월 동안 그의 삶을 지탱해 온 가장 단단하고 성스러운 기둥이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조카 박지훈 일병의 첫 면회 날이었습니다. 그에게는 1년 중 가장 중요하고 설레는 날이었죠. 도우는 동이채 트기도 전에 부엌으로 들어가 정성껏 공양미를 씻었습니다. 차가운 샘물에 손을 담그자 저릿한 감각이 전해졌지만 그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쌀알 하나하나에 조카를 향한 그리움과 사무치는 사랑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사찰 뒤편의 작은 텃밭에서 손수 정성으로 키운 나물들을 조심스럽게 다듬었습니다. 푸릇한 시금치, 향긋한 깻잎, 아삭한 콩나물까지 지훈이 어릴 적 유독 좋아했던 것들로만 골랐습니다. 향긋한 들기름을 두른 팬에 나물을 살짝 볶아내자 고소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니 어린 지훈이 큰아버지 냄새만 맡아도 배불러요. 라며 재롱을 부리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도훈의 입가에 절로 아버지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놈, 이걸 보면 얼마나 좋아할꼬. 군대 밥만 먹다가 이걸 먹으면 눈이 번쩍 뜨일 게다. 그는 낡았지만 매일같이 닦아 반질반질 윤이 나는 둥근 찬압을 꺼냈습니다. 따뜻한 밥을 먼저 담고 그 위에 오방색을 맞추듯 색색의 나물을 정갈하게 올렸습니다. 마치 예술작품을 만드는 장인처럼 그의 손길은 신중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그의 얼굴에는 멀리 떠나보낸 아들을 드디어 만나러 가는 아버지의 설렘과 벅찬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몇 번이나 버스를 갈아타고 또 한참을 걸어야만 도착할 수 있는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훈의 마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고 설레기만 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시골 버스의 낡은 의자에 몸을 싣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푸른 산과 너른 들판 위로 어느새 훌쩍 자라 늠름한 군복을 입었을 조카의 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지금쯤 무얼 하고 있을까? 훈련을 받고 있을까? 아니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온갖 상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곁에 앉아 꾸벅꾸벅 졸던 한 할머니가 그의 얼굴을 보더니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스님, 얼굴에 웃음꽃이 아주 활짝 피셨네. 어디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도훈은 소년처럼 해맑고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보살님. 아들 같은 녀석을 보러 가는 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는 행복과 자부심이 짙게 묻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한 남자의 인생에서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그 행복을 오롯이 느끼게 해주는 단 하나의 존재, 지훈을 만나러 가는 길. 그 길은 그에게 마치 고된 수행 끝에 다다르는 극락으로 향하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도시락 통의 무게가 그 어떤 값비싼 보물보다 소중하고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길고 긴 여정의 끝에 드디어 부대 정문이 도훈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높고 단단한 철문과 그 위에 날카롭게 서 있는 철조망은 속세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부대의 이름을 새긴 거대한 간판은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고 그 모든 풍경이 도훈에게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가운 철문 너머에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은 얼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설레는 마음을 소중히 품에 안고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위병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창문 너머에 앉아있는 젊은 군인에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위병 근무를 서고 있던 최동식 상병의 반응은 도훈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거의 눕히다시피 비스듬히 기댄 채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말을 건네는 순간에도 그의 시선은 손에 들린 스마트폰에 고정되어 있었죠. 한참 후에야 그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도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벌레를 훑어보는 듯한 기분 나쁜 시선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어른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민원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턱짓으로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스님, 면회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 건조했습니다. 옆에 있던 갓 입대한 티가 역력한 이등병은 최 상병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습니다. 그 비웃음 소리가 위병소의 차가운 공기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도훈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무언가 착오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애써 온화한 표정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저기 젊은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구려. 나는 박지훈 일병의 큰아버지 되는 사람이요. 사람을 만나러 오는데 무슨 복장이 그리 대수란 말이요. 그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최 상병의 표정은 노골적으로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신경질적으로 내려놓더니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도훈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규정이라고요, 규정.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지 몰라서 그러세요? 북한 간첩들이 목사나 스님으로 위장해서 침투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상부 지시로 지금은 보안 경계 강화 기간이라고요. 스님 복장처럼 이렇게 눈에 띄는 특이 복장은 절대 네버 들여보내줄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는 잊지도 않은 규정을 마치 국가 기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둘러대며 자신의 작은 권력을 마음껏 휘둘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내까지 늙은 스님 하나쯤은 내가 이 자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저열한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었지만 도훈은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지막 인내심을 끌어모아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젊은이. 내 아들 같은 조카에게 직접 만든 밥 한 끼 먹이러 온 이 늙은이가 나라에 위협이 된다는 말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소? 나는 그저 평범한 늙은이일 뿐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희미한 실망감과 안타까움이 짙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간절한 호소는 오히려 최상병의 오만함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제 아예 도훈에게 손가락질까지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양반이 보자 하니까 진짜 안 되겠네. 지금 여기서 책임자는 나라고 나.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라고. 군인이 민간인 통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은 알고나 이렇게 계속 시비를 거는 거야? 이 부대 인사참모 최경석 중령님이셔. 당신이 뭔데, 일개 스님이 뭔데, 장차 대령 달고 장군 되실 분의 아들인 나한테 자꾸 토를 달고 군부대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거냐고.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가진 권력을 마치 물려받은 왕관인 양머리 위에 쓰고 도운을 미천한 백성처럼 몰아세웠습니다. 최상병의 모욕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저급한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평생을 고유한 수행자로 살아온 도운의 얼굴에도 이제는 짙은 수심이 드리웠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나지막이 한탄하듯 말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젊은이. 내가 아는 군인들은 민간인에게 특히 자기 부모님 같은 연장자에게 이토록 무례하게 굴지 않았소. 군복의 명예가 그런 게 아닐 텐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최상병은 기다렸다는 듯이 큰 소리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또 시작이네. 그 지긋지긋한 라떼는 말이야.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안 통한다고요. 스님, 꼰대 소리 듣기 딱 좋다고요. 그렇게 군대를 잘 아시면 스님은 군대 어디 나오셨는데요? 뭐 조계종 훈련소 아니면 해인사 유격장이라도 수료하셨나? 거기서 목탁 던지는 법이라도 배우셨어요? 그는 위병소 주변의 다른 병사들이 모두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조롱하며 배를 잡고 낄낄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이등병도 이제는 대놓고 소리를 내어 웃으며 분위기를 맞췄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격과 그가 평생을 바쳐온 신념 전체를 짓밟는 씻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평생 고요했던 호수 같던 도운의 두 눈, 그 깊이를 알 수 없던 눈빛이 바로 그 순간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한겨울 깊은 밤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고 오만한 젊은 군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구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부대 안쪽의 면회실에서 박지훈 일병은 초조한 마음으로 큰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꼿꼿이 앉아 그는 쉴 새 없이 문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약속했던 시간은 이미 한참이나 지나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검은 연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오시는 험한 산길에서 발이라도 헛디디신 건 아닐까? 아니면 연세도 있으신데 무리하시다가 몸이라도 편찮아지신 건 아닐까? 큰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약속 시간에 늦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지훈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른 장병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음은 지훈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상은 오직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게실 구석에 놓인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때우던 선임 병사 몇몇의 쑥덕거리는 소리가 지훈의 귓가에 파편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히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화 속에 섞인 몇 개의 단어가 그의 모든 신경을 잡아끌었습니다. 야, 너 들었냐? 아까 위병소에서 어떤 스님이 최상병한테 완전 개박살 났다며? 다른 병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들었지, 임마. 완전 코미디였다던데? 최상병이 아주 그냥 가루가 되도록 까더래. 중령 아들이라고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다니까. 불쌍하더라. 그 스님. 스님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지훈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불길한 예감은 끈질기게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선임 병사의 다음 말이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부숴버렸습니다. 무슨 비빔밥 도시락 같은 걸 싸와서는 그거 먹여야 한다고 사정사정하는데도 조롱만 하다가 쫓아냈다더라. 비빔밥. 어릴 적부터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바로 그 음식이었습니다. 지훈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다 못해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은 끔찍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스님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신의 큰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분, 산속에서 가난하게 생활하시면서도
오직 자신을 위해 귀한 쌀과 나물로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하셨을 큰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 얼굴 위로 오만하고 경박한 조롱을 퍼부었을 최동식 상병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지우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당장이라도 위병소로 달려가 최 상병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인이었고 여기는 군대였습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등 뒤로 감춘 채 간신히 이성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위병소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위병소에 도착한 지우는 여전히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희죽거리고 있는 최 상병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터져나오려는 분노를 억지로 삼키며 군 규율에 따라 먼저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동식 상병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 상병은 그를 귀찮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뭔데? 지우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까 오셨던 스님, 저희 큰아버지십니다. 어째서 그런 심한 말을 하시고 돌려보내셨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자 최 상병은 조금의 미안함도 없이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었습니다. 아, 내 큰아빠가 그 중이었냐? 그래서 뭐, 내가 규정대로 했다는데 내가 어쩔 건데? 일개 병사가 상병한테 지금 따지자는 거냐? 여기가 사회인 줄 알아? 그의 얼굴에는 반성의 기미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까짓게 감이라는 경멸의 빛만이 가득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에 온몸이 떨렸지만 지우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군대에도 분명 정의가 있을 것이라고, 부당함을 바로잡아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곧장 당직 사령실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당직사관인 김민석 중위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다시 한번 경례를 붙이고 조금 전 위병소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자초지종 설명했습니다. 한 인간의 존엄이 어떻게 짓밟혔는지, 군인의 명예가 어떻게 더럽혀졌는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부당함을 바로잡아 달라고, 큰아버지께 사과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김중희의 반응은 최 상병보다 더 차갑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는 서류에서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은 채 마치 길가에 붙은 껌을 떼어내려는 듯 귀찮다는 손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박일병, 뭘 그렇게 시끄럽게 구나. 최 상병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다들 그렇게 참고 군 생활하는 거야. 곧 전역할 사람한테 밉보여서 좋을 거 하나도 없고 괜히 이런 걸로 민원 제기해봤자 너만 피곤해져.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았으면 그만 나가서 근무나 서. 김민석 중위의 차갑고 무책임한 대답은 지훈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마저 잘라버리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큰아버지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셨는데 자신은 이 거대한 부조리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군대라는 거대한 계급사회의 벽, 그리고 부패하고 안일한 권력의 벽, 그 완벽하고 단단한 절망의 벽 앞에서 그는 한없이 작고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삼키기 위해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꽉 쥔 주먹 안에서 손톱이 여린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지만 그는 그 아픔조차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도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처절한 무력감 속에서 지우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완벽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단단하고 차가운 철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우는 부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터덜터덜 힘없는 걸음으로 부대 앞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낡은 시멘트 벤치에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주저앉은 그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애지중지 쌓은 비빔밥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따스한 온기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플라스틱 용기 표면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도훈의 마음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전장을 누볐습니다. 수많은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터지는 지옥 속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강철 같은 정신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가 느끼는 무력감과 처절한 서름은 과거에 겪었던 그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뼛속까지 시리고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버려진 듯한 처량함,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조카에 대한 미안함이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큰아버지를 기다리며 설레고 있었을 조카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맑은 눈에 실망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의 어깨가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적군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의 등이 고작 철없는 젊은이의 오만한 혀끝에서 무력하게 굽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뚜껑을 열어보지도 않았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밥알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한때 먹음직스럽던 나물들은 이제 생기를 잃고 축 늘어져 있을 것이고 고소하던 들기름 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마치 자신의 지금 처지처럼 말입니다. 그는 품속에서 아주 낡고해진 폴더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속세를 떠나 부처님께 귀의한 그날 그는 스스로에게 굳게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과거의 인연을 스스로 찾지 않으리라. 다시는 속세의 일에 발을 들여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리라. 평온을 찾은 그들을 다시 혼란의 세계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난 수십 년간 그가 지켜온 철칙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깊고 격렬한 고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은 인과응보이니라. 이 모욕 또한 내가 짊어져야 할 업의 일부일 뿐.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을 뿐이니 그저 용서하고 놓아주는 것이 부처의 가르침이다. 속세의 일에 다시 발을 들이는 순간 너의 수행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영혼 깊은 곳 다른 한편에서는 잠들어 있던 장군의 목소리가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용서? 저것이 과연 용서로 다스릴 수 있는 치기 어린 실수란 말인가? 아니다. 저것은 군의 기강을 뿌리부터 썩게 만드는 독초이며 약자를 짓밟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오염된 정신이다. 저런 썩은 정신을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수행자로서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켰던 군인으로서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훈이, 내 아들 같은 지훈이가 저런 썩은 물에서 남은 군 생활을 하게 둘 수는 없다.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이 세상 누가 저 아이를 지켜준단 말인가. 스님의 자비심과 장군의 정의감이 그의 내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충돌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앞에 죽은 동생 내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님, 우리 지훈이 좀 부탁합니다. 마지막 유언이 그의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수십 번의 망설임과 피를 말리는 고뇌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그의 표정은 시시각각 변하며 깊은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마침내 그는 결심을 굳힌 듯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전 수많은 부하들의 생사를 책임져야 했던 지휘관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폴더폰의 뻑뻑한 폴더를 열었습니다. 작은 흑백 액정 화면에 희미하게 불이 들어오자 그는 먼지가 쌓인 주소록을 한참이나 더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오래된 이름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김성진 대령.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과거의 인연을 부른다는 것은 그에게는
하나의 세계를 여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귀에 익숙하지만 이제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도우는 그 시간조차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신호음이 끊기고 수화기 너머에서 낯익으면서도 이제는 훨씬 더 높은 지위의 무게가 실린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군단 참모장 김성진 소장입니다. 도우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하지만 젊은 시절의 서늘한 위엄이 조금도 바래지 않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시오. 김대령인가? 나 박일도 일세. 수화기 너머 군단 참모장실에서 보고를 받던 김성진 소장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뇌리에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듯 번개처럼 단 하나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일도, 살아있는 전설이자 자신의 군 생활을 지탱해준 우상.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그는 보고하던 부하들을 밀치고 스프링처럼 자리에서 벌떡 튀어 올랐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모든 이들이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볼 정도였죠. 누구 박 장군님, 필승, 존경하는 박일도 장군님이십니까? 격하게 반가워하며 외치던 그의 목소리는 이내 스님의 다음 한마디에 완전히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랜만일세. 그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안부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김성진 소장은 그 지극히 차분한 음성 뒤에 서려 있는 칼날 같은 냉기와 하늘이 무너진 듯한 깊은 슬픔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리는 것도 잊은 채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장군님 목소리가 왜 그러십니까?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겁니까? 제발 위치만, 장군님이 지금 계신 위치만 말씀해 주십시오.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려질 심판의 서곡이 그렇게 조용히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성진 소장이 다급하게 전화를 끊은 지 채 15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고요하고 한적했던 부대 앞 시골 도로의 정적을 깨뜨리며 멀리서부터 강력한 엔진음이 맹렬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순식간에 거대해지더니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끼익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위병소 바로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갓 출고한 듯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는 차체는 주변의 낡은 풍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뒷좌석 문이 권위적인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깨에 빛나는 은빛 소장 계급장을 단 김성진 장군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내렸습니다. 그의 완벽하게 다려진 전투복과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군화는 그가 얼마나 다급하게 달려왔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방을 맹렬한 기세로 두리번거렸습니다. 그의 눈은 애타게 누군가를 찾고 있었죠. 이윽고 그의 시선이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 낡은 벤치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도운 스님의 모습에 멎었습니다. 그 순간 김성진 소장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분노 그리고 죄스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병사처럼 그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묵직한 군화가 아스팔트 바닥을 세게 내리치며 타닥 타닥하는 다급한 소리를 냈습니다. 김성진 소장은 도운 스님의 바로 앞에서 급하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교과서처럼 완벽한 자세로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의 우렁차고 절도 있는 목소리가 주변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장군님, 필승, 군단 참모장, 소장 김성진, 이 누추하고 비천한 곳까지 어인 행차십니까? 미리 찾아뵙지 못해 송구합니다. 그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눈시울이 붉어진 채 존경과 죄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거의 무릎을 꿇을 듯이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상급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대하는 아들의 모습이었고 스승을 대하는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위병소 안에서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최동식 상병과 이등병은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벌레 보듯 무시하고 개처럼 조롱했던 그 초라한 스님에게 하늘같이 높은 별을 단 장군이 쩔쩔매며 고개를 숙이는 장면을 도저히 그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 상병의 얼굴에서 오만하던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새하얀 백지장처럼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성진 소장의 연락을 받은 것이었을까요? 잠시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부대 방향에서 또 다른 검은색 지휘관 차량들이 굉음을 내며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도착한 차량들은 위병소 앞을 순식간에 점령했습니다. 차문이 열릴 때마다 어깨에 소장, 중장 계급장을 단 장군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다급한 얼굴로 내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과거 박일도 장군이 현역 시절 그의 휘하에서 그의 엄격하지만 따뜻한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일제히 도운 스님에게 달려와 경례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군님, 사단장입니다. 장군님, 군단장입니다. 어찌 이런 곳에 계십니까? 초라하기 그지없던 시골 버스, 정류장 앞은 순식간에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부를 움직이는 전설적인 별들로 가득 찬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는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병사들의 눈과 스마트폰을 통해 부대 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도는 빛보다 빨랐습니다. 위병소 앞에 별 떴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야. 야, 미쳤다. 아까 그 쫓겨난 스님이 사실은 전설의 삼성 장군, 박일도 장군님이셨대. 최상병 이제 완전히 끝났다. 우리 부대 다 뒤집어지게 생겼다. 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부대 내 모든 SNS와 메신저를 통해 폭탄처럼 터져나갔습니다. 당직 사령부터 시작해 대대장, 연대장, 그리고 사단장까지 모든 지휘 계통은 그야말로 혼비백산,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부대 전체가 마치 거대한 벌집을 후려쳐 놓은 듯 시끄럽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마다 전화벨이 불이 나게 울렸고 복도에서는 창백해진 얼굴의 간부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이제 곧 피할 수 없는 거대하고 무자비한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요란한 전주곡이었습니다. 사태의 자초지종을 모두 전해들은 사단장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자신의 부대에서 군의 명예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참담함과 지휘관으로서의 깊은 책임감이 뒤섞인 색이었습니다. 그는 당장 당직 사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분노한 사자의 포효와도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내 말 똑똑히 들어. 5분 내로 부대 전 병력 한 놈도 빠짐없이 연병장에 완전 무장으로 집합시켜. 장교고 사병이고 단 한 명도 예외는 없다. 5분이다. 내 말 알아들었나? 그의 고함에 수화기 너머의 당직 사령은 거의 까무러칠 지경이었습니다. 사단장의 불호령이 떨어지자마자 평화롭던 부대 전체에 단 한 번도 울린 적 없던 가장 시끄럽고 날카로운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쇠붙이로 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이었습니다. 부대 곳곳에서 생활하던 장병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허둥지둥 전투복을 챙겨 입고 총기를 든 채 막사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전쟁이다. 진짜 전쟁 난 거 아니야? 겁에 질린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군화가 땅을 울리는 소리, 다급한 고함 소리,
철컥거리는 총기 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혼돈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잠시 후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장병들이 빽빽하게 도열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영문을 알 수 없는 불안과 극심한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장병들이 모두 도열하자 사단장은 인사참모인 최경석 중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른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즉시 연병장으로 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황급히 달려온 최중령은 연병장을 가득 메운 삼엄하고 살벌한 분위기에 그대로 압도당했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완전 무장한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고 단상 옆에는 군단장과 다른 장성들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평온하지만 슬픈 눈빛의 웬 스님 한 분이 조용히 서 있었죠. 최중령은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철없는 아들이 이 모든 끔찍한 사태의 원흉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군의 존망을 뒤흔들 만한 엄청난 사건이 터졌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은 굳은 얼굴로 단상 위로 성큼성큼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치직하는 소음과 함께 그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의 스피커를 통해 지축을 울리듯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지휘관으로서의 신성한 책무를 방기한 자부터 먼저 심판하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병장의 공기가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당직사관이었던 김민석 중위, 지금 당장 단상 위로 올라와. 김민석 중위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휘청거리며 단상 위로 불려 나왔습니다. 사단장은 그를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빛으로 쏘아보며 외쳤습니다. 내 놈은 부하의 정당하고 처절한 호소를 묵살하고 직무를 유기했다. 썩어 빠진 권력에 빌부터 정의를 외면했다. 내 놈 같은 자는 군복을 입을 자격도 감히 부하들을 지휘할 자격도 없다. 지금 즉시 내 놈의 보직을 해임하고 군법에 따라 헌병대에 인계하여 엄중한 수사를 받게 할 것이다. 당장 끌어내. 김중희가 사단장님,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라며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양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달려들어 그의 팔을 거칠게 붙들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모든 장병이 지켜보는 앞에서 비참하고 치욕스럽게 끌려나갔습니다. 첫 번째 심판이 폭풍처럼 끝나자 사단장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연병장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는 다시 연병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모든 이들의 심장을 먹게 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의 매서운 눈빛이 도열한 병사들을 훑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유발하고 우리 군 전체의 얼굴에 똥칠을 한 진짜 장본인, 오늘 위병소에서 근무했던 최동식 상병? 최동식 상병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대열 속에서 필사적으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단장의 다음 말이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박살냈습니다. 내 놈의 부모님 앞으로 즉시 튀어나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단장 옆에 서 있던 최경석 중령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사단장의 목소리만이 그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그는 그제야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자신의 아들이 있다는 끔찍하고도 참혹한 진실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정말이지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사단장은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최경석 중령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깊은 실망과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최중령, 자네 아들이 오늘 누구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정녕 아는가? 최경석 중령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사단장은 단상 저편 버스 정류장 방향에 조용히 서 있는 도운 스님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자네 아들이 벌레 보듯 모욕하고 내쫓은 저 스님, 저분이 바로 이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우리 모두의 영웅이자 자네와 내가 이 군복을 입게 된 이유이기도 한 살아있는 전설 박일도 장군님이시다. 박일도 장군님이라는 이름이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최경석 중령은 온몸의 피가 전부 빠져나가는 듯한 감각과 함께 그 자리에 무너질 듯 휘청였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고 귀에서는 윙하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던 초라한 스님의 모습이 흐려지더니 그 위로 젊은 시절 자신이 그토록 닮고 싶어 했던 수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전장을 호령하던 카리스마 넘치는 영웅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자신의 우상,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정신적 지주, 자신의 모든 것, 그분에게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아들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과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최경석 중령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걷고 있는 것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최동식 상병은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아버지에게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는 그냥 규정대로 배운 대로 했을 뿐이야. 저 스님이 자꾸 시비를 걸었다고.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마지막까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연병장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만큼 크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최경석 중령의 불같은 손바닥이 아들의 뺨을 무자비하게 내리꽂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내 놈 따위가 뭔데 감히 저분을 능멸해. 최경석 중령의 절규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내 목숨처럼 지켜온 군복의 명예를 내 놈이 오늘 전부 더럽혔다. 당장 저분께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군법의 엄중한 심판을 달게 받아라. 이놈. 아버지의 절망적인 외침에도 불구하고 최동식 상병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 자식을 직접 치는 그 비극적인 장면을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단상 옆에 조용히 서 있던 도운 스님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증오 혹은 승리감 같은 감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슬픔과 연민만이 잔잔한 호수처럼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들어 보였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시선이 그 작고 초라한 도시락 통 하나에 집중되었습니다. 도운 스님은 나지막하지만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울리는 강한 힘이 실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보시오. 여기 있는 젊은 군인 여러분,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장군들. 그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직접 심판하게 만든 이 모든 끔찍한 비극이 바로 이 차갑고 보잘것없는 밥 한 덩이에서 시작되었소. 그는 도시락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군복의 힘과 권위는 이 밥을 짓밟고 이 밥을 싸들고 온 늙은이를 모욕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오. 그 힘은 바로 이 밥을 정성껏 지은 늙은 부모를 지켜주고 사회의 약한 이들을 보호해 주는 데 써야 하는 것이오. 그것이 바로
내가 젊은 시절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군인의 진짜 명예이자 진정한 힘이요.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에 있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깊고 무겁게 그리고 아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운 스님의 말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많은 장병들이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장은 도운 스님을 향해 경의를 담아 고개를 숙여 보인 뒤 다시 마이크를 잡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최동식 상병은 군인 품위유지 위반, 상관 모욕, 명령 불복종, 허위사실 유포 등 군법에 명시된 모든 중죄를 물어 지금 즉시 헌병대 영창에 수감한다. 사단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최 상병을 노려보았습니다. 또한 남은 복무 기간과 상관없이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방식의 전역으로 처리하여 내 놈의 이름을 군의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버릴 것이다. 사단장의 선고가 끝나자마자 최 상병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헌병들은 그의 양팔을 거칠게 붙들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빠, 아빠, 나 좀 살려줘, 아빠. 그는 아버지를 향해 애원했지만 최경석 중령은 차마 아들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최동식 상병은 그렇게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군인들에 의해 짐승처럼 연병장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권력 노름은 가장 비참하고 완벽한 파멸로 막을 내렸습니다. 아들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가는 모습을 최경석 중령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두 뺨 위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분노와 연민 그리고 군인으로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참담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연병장을 가득 채웠던 살벌한 기운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무겁고 슬픈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천천히 사단장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는 흐트러진 군복을 마지막으로 매만진 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경례했습니다. 사단장님,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만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자식의 죄는 그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아비의 죄입니다. 부하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하나뿐인 자식조차 괴물로 키워낸 저 또한 더 이상 이 신성한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 온 듯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의 전역 지원서였습니다. 자신의 남은 군 생활 전부를 바쳐 아들이 저지른 죄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려는 참군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단장을 비롯한 모든 장군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숙연한 표정으로 한 명예로운 군인의 비극적인 퇴장을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모든 심판의 폭풍이 지나간 후 사단장실에는 어색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연병장을 뒤흔들던 소음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도운 스님과 그의 조카 지우는 드디어 마주 앉았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비빔밥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에 장군님, 제가 당장 식사를 데워서 다시 준비해 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도운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단장. 그러지 마시오. 그는 무릎 위에 도시락을 자애로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차가운 밥이야말로 오늘 우리 모두가 뼈에 새겨야 할 가장 뜨거운 교훈입니다. 이대로 괜찮습니다. 지우는 큰아버지의 말에 조심스럽게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숟가락으로 식어 딱딱해진 밥과 나물을 한술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입안에 넣는 순간 그동안 억지로 참아왔던 눈물이 둑이 터진 듯 왈칵 쏟아졌습니다. 밥알과 함께 억울함과 슬픔,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큰아버지에 대한 감사함과 죄송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음식을 씹을수록 눈물은 더 세차게 흘러나왔습니다. 도우는 그런 조카의 등을 아무 말 없이 그저 따뜻하고 커다란 손으로 묵묵히 쓸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위로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물을 그친 지훈의 어깨를 도운 스님은 부드럽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백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부모의 높은 계급장도 아니고 대단한 권력이나 재산도 아니란다. 그는 지훈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어떤 불의 앞에서도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절대로 꺾이지 않는 내 자신의 올곧은 마음,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이 험한 세상에서 너를 지켜줄 가장 강하고 가장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것이니라. 앞으로 남은 군 생활을 하든 더 넓은 사회에 나가서 살아가든 그것 하나만은 절대로 잊지 말거라. 지우는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힘차게 그리고 반복해서 끄덕였습니다. 그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밥을 먹으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도운 스님이 부대를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붉은 저녁 노을이 연병장과 건물들 위로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마주치는 모든 장병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향해 진심을 다해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의무적인 경례가 아니었습니다. 한 위대한 영웅이자 진정한 어른에 대한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석양을 등지고 낡은 승복을 휘날리며 조용히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 위로 살아있는 전설은 그렇게 조용히 떠났지만 그가 남긴 진정한 군인 정신의 의미와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의 교훈은 그 부대에 영원히 기억되었다라는 내레이션이 흐르며 길고 길었던 하루의 이야기는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말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지금까지 맛있는 사연을 만드는 채널 사연의 맛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